네, 이제 성립하고 확정받고요.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 이제 납세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소멸이 납부를 하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멸이 납부 말고도 많아요. 일단은 소멸의 사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납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충당이 있어요. 충당. 충당이라는 거는 내가 납부할 세액이 있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고 두 개를 퉁쳐버리는 거죠. 이게 상계시키는 겁니다. 상계. 이게 충당.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납부하고 충당은 이걸 실현됐다고 그래요. 실현. 어차피 납부한 거랑 똑같다. 상계시키건 뭐하건. 그죠? 이게 실현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실현으로 소멸되는 게 납부. 이거 우리 앞에서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상속세만 일부 허용한다 그랬고 충당은 납부할 것과 환급받을 것을 상계시키는 것이다. 뭐 이건 특별한 게 없죠. 다시 위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실현되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3번이 부과취소죠. 부과취소. 부과취소가 뭐예요? 부과됐던 게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가 됐는데 이거 너무 나한테 과한데 또는 나한테 부과될 게 아닌데 그럼 불복 청구를 해가지고 납세자가 인용, 승소한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취소됐겠죠. 이게 부과 취소. 그래서 이건 못 걷고 끝나는 거고 이제 요게 어려워요. 부과 제척기간 만료. 부과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어려워요. 그리고 좀 이게 부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게 처음에 한자를 보면 제척, 제거한다 제자, 배척할 때 척자. 왠지 말이 거꾸로 같아요. 부과할 수 있는 걸 제척한다? 근데 이게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주변에 어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거. 세금 신고 5년만 지나면 괜찮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부가제척기간이에요. 부가제척기간. 그리고 소멸시효도 기본이 5년이에요. 5년. 5년만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돼. 이거 세무서가 모르고 넘어갔건 알아도 징수를 제대로 못하면 5년만 넘어가면 돼. 그럼 책임 끝나. 이게 보통 말하는 채권 소멸시효에서 나온 거거든. 이게 채권 소멸시효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죠? 반은 맞고 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냥 제가 순진하게 못 낸 거는 5년이면 끝나요. 근데 이걸 세법에서 사기부정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세금 탈세하려고 맘먹은 놈들은 막 10년, 15년 그럽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제 그걸 볼 건데 제가 부가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두 개만 남겨놓을까? 두 개만 남겨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립된다 그러고 확정된다 그러고 소멸, 지금 소멸을 배우는데 성립은 아직 추상적이니까 얼마인지 모른다. 얼마라는 거를 계산해서 알게 되는 게 확정이다. 성립된 거를 확정시키는 게 부가권이에요. 부가권. 그렇죠? 이게 부가권. 그리고 확정된 거를 너 이제 세금 내야 돼. 너 이제 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야. 돈 내놔. 그게 징수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부가권 징수권. 그러니까 부과한다는 얘기는 아세요? 부과한다는 얘기는 너 세금 얼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협의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이 부가징수하는 거고 광의로 넓게 해석하면 부가징수도 있고 신고납부도 있고 그거죠. 그리고 부가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실 게 부과라는 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과도 있고요.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너 다시 가져가라야. 그것도 부과예요. 넓게 보면, 광의로 보면 겁니다. 그래서 부과라는 게 넓어요.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부과고 환급해 주는 것도 부과고 과세관청이 고지해서 징수하는 것도 부과고 넓게 해석하면 납세가 신고하는 것도 넓게 보면 부과고 이겁니다. 하여튼 확정시키는 절차예요. 일단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세관청은 채권자, 납세하는 국민은 채무자, 조세에 관해서만큼은.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징수권입니다. 징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마지막에 보강으로 한다는 국세징수법은요, 항상 기본 가정이 딱 하나 빼고 확정전 보존압류라는 게 있죠. 확정전 보존압류는 확정되기 전에, 확정 전 국가의 채권을 보존,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압류한다라는 건데, 확정전 보존압류만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하는 작업이고, 나머지는 징수법이 다 확정된 이후에, 징수 절차니까 이게 확정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가권, 징수권 이거 아시고, 따라서 부가 제척 기간은 성립된 거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더 이상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부가 제척 기간이 범인들 공소시효랑 비슷해요. 공소시효랑. 제가 옛날에 진짜 재밌는 뉴스를 하나 들은 게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나? 약간 큰 범죄는 아니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15년인가? 그게 공소시효인데 15년인가 지나고 PC방에서 자랑을 했대. 나 옛날에 나쁜 짓 했다? 근데 오늘자로 공소시효 지난다? 그러고 했는데 그거를 경찰이 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루를 계산 잘못한 거래요. 그래갖고 다음날 PC방 CCTV로 잡혀갔어, 그 사람. 그게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세금도 마찬가지. 부가 제척 기간 지나면 못 받아요. 그죠? 못 받습니다. 이게 부가권. 그죠? 부과를 못 한다. 소멸시효는 확정은 됐는데 돈 달라고를 더 이상 못 한다 이겁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약간의 픽션과 넌픽션이 짬뽕된, 그죠? 이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야, 창환아, 옛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몰랐거든. 그때는 뭐 세금도 모르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상속세를 내야 된대. 아버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근데 상속세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야, 너 그럼 신고한 거 없어? 없는데. 그럼 국가가 뭐 너한테 연락하고 고지한 것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너 아버님 언제 돌아가셨지? 가만히 있어 보자. 아버님이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17, 18년 됐나? 어이구, 운 좋은 놈. 너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야. 그거죠. 그게 부가제척기간 끝나는 겁니다. 그게 부가제척기간이 상속세, 증여세는 무신고는 15년이에요. 15년 지나면 더 이상 국가가 행사를 못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이 안 돼버리고 끝난 거예요. 확정이 안 되고,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가세 모이니까 정부가 결정해야 되거든. 그리고 고지서가 도달하면은 서류의 송달, 확정의 효력이 생기거든. 근데 국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됐다 이럽니다. 그럼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냥. 실현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는 얘기가 약간 달라요. 징수권 소멸시효는 똑같은 친구 와서,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환아, 옛날에 나 상속세 내야 되는데 안 낸 것 같아. 그래? 어떻게? 그럼 너 신고랑 뭐 과세청에 고지한 거 없어? 내가 기억해 보니까 뭔가 고지서를 받기는 받은 것 같아.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안 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보낼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 그게 언젠데? 그게 한 7, 8년 됐나? 아이고, 운 좋은 놈. 술사라야. 소멸시효가 끝난 겁니다. 이건 소멸시효가. 그죠? 국가가 확정된 세금을 돈 달라고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이따가 볼 건데 5억이 넘어가는 큰 금액일 때만 10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5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5억이 안 된 거니까 그냥 5년 지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정도 안 되고 끝나버리느냐, 확정을 못 시키고 끝나느냐, 부가제척기간 만료. 확정이 됐는데 징수를 못하고 끝나느냐, 징수권 소멸시효. 그러니까 얘는 징수권 소멸시효예요. 하여튼 다 세금 못 받고 끝나는 거다. 이게 소멸시효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부가제척기간의 만료, 성립된 거를 부가 결정도 하고 부과됐던 거를 환급해 주겠다고 취소도 하고, 그런 권리다. 그러니까 성립된 거를 확정시키기 위한 권리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버렸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거를 징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제척기간은 성립된 거고요.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거예요. 이거를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여기. 그 밑에 이론상은 이건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런 거 빼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빼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그죠? 찜찜하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형성권, 청구권은 사실 거의 안 나오는 건데요. 형성권은 그저 권리자가 말 그대로 청구만 하면 권리 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그냥 결정만 하면 이건 부과되는 거예요. 납세자가 뭐 동의할 게 안 할 게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민법 얘기입니다. 청구권은 상대방의 청구, 채권이에요, 채권. 상대방이 응해야 돼요. 과세관청에 고지서 보내도 납세자가 안 내면 끝이에요. 청구권, 이 징수권은 이거는 청구권이에요. 부가제척기간은 공소시효처럼 이게 이제 5년, 7년, 10년 이 경우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15년 그냥 쭉 지나면 끝.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근데 징수권은요.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부가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 15년 그러고 얘는 5년, 금액이 클 때는 10년 그러는데 사실은 얘가 훨씬 길어요. 왜냐하면 얘는 끝날 때쯤 되면 과세관청이 독촉장, 끝날 때쯤 되면 독촉 압류, 그리고 매각, 청산, 얘는 징수를 해요. 왜냐하면 확정이 된 거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국세청 전산에 있는 거니까 얘는 절대 국가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중단과 정지를 시켜서 기간을 끝까지 길게 해가지고 징수할 때까지 하여튼 간에 걷습니다. 뭐 그냥 압류해가지고 매각해버려서 강제 징수하면 되지 뭐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얘는 없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중단과 정지가 없다. 이건 있다. 그리고 공통점은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것만 나와요. 중단과 정지가 없다. 있다. 요것만. 나머지는 사실 출제 확률이 거의 없는 건데요. 그냥 들으세요. 이게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 그리고 답이 아닌 문장 7급에서 이거 이론적인 거니까 학자들 얘기니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시효의 이익이라는 게 뭐죠? 한자 보시면 시간의 효력, 그죠? 이게 우리 법과목은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사실 한자를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면 좋은데 쉬운 한글로만 하면 좋은데 시간의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득 보는 효력이에요. 부가제척기간 끝나면 내가 내야 될 1,000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시효의 이익이에요. 시효의 이익. 부가제척기간 끝났는데 납세자가 국가에다 대놓고 저는 나라의 세금을 꼭 내야 되는 국민이니까 저는 내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절대 내지 마라.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혹시나 세무공무원이 몰래 연락해가지고 저 그거 부과 못했다고 감사에 적발되면 저 승진에 문제가 생기니까 좀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봐. 그죠? 절대 내지 마라 이겁니다. 이 국민을 보호하는 규정. 원용이 불필요하다. 원용이라는 게 이게 원에서 그죠? 이게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관계를 주장한다. 부가제척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징수하지 마세요. 세무서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제 보시면 부가제척기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가 말 잘못했네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립된 국세를 확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세금 내라고 부과하는 것도 있고 세금 징수된 걸 취소해도 환급해 주는 것도 있고 넓게 보면 그거다. 얘는 부과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냥 권리자가 말만 하면 돼. 그럼 권리가 형성되는 거야. 이건 채권자가 채무자가 응하지 않아도 돼요. 납세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형성권이다. 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안 해도 돼요. 납세무자의 의사와 무관하다 형성권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가제척기간 언제냐? 요때까지다 이겁니다. 잘 보시면 일단 일반적인 세목 먼저 볼게요. 밑에 도표에서 밑에 일반적인 세목.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른들이 가십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5년 지나면 이제 세금 안 내도 돼. 일반적으로 5년이에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근데 제가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그랬죠. 일반적일 때는 5년인데 2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무신고자죠. 무신고자는 7년이에요. 7년. 이겁니다. 7년. 근데 위에 보시면 사기부정. 사기부정으로 해서 완전히 탈세하려고 맘먹고 했다. 그죠? 사기부정. 그럼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근데 세금 신고할 때 단순 계산을 실수했어. 그죠? 증빙을 애매한 걸 잘못 넣었어. 이거를. 그래갖고 세금을 조금 덜 냈어. 그게 적발돼. 그거는 5년까지만 적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과세관청이.
그걸 5년이 지나면 적발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일반적일 때는 5년이에요. 근데 납세자가 아예 양도세 신고를 안 했어. 양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과세관청이 알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럼 국세청 전산에 그렇게 떠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갑이 양도세 신고를 안 했어? 뭐지 얘? 1세대 1주택자인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다주택자야. 그럼 얘는 무신고자거든. 그게 적발됐어요.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7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위에 거 1번은 뭐냐면 사기부정. 그죠? 얘가 다운계약서 쓴 거야. 실제는 10억에 팔았는데 8억에 팔았다고 뻥친 거야. 계약서가 2개야. 진짜 계약서 따로 있고 다운계약서 따로 있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세무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매수인이 몇 년 뒤에 그걸 팔게 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얘는 8억에 팔았다고 다운계약서 썼는데 매수인은 나중에 12억에 팔 때 취득가액을 10억이라고 신고한 거야. 이게 안 맞잖아요. 전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가 뻥친 거예요? 거의 99% 얘가 뻥친 거야. 이건 다운계약서예요. 그럼 이렇게 안 맞으니까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제출할 거 없지 뭐. 적발되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9년 8개월인가 됐는데 적발돼가지고 세금 낸 사람도 봤어요. 이겁니다. 이게 10년 이거죠. 그래서 5년, 7년, 10년. 그래서 원래는 5년, 7년, 10년으로 끝났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국제거래가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국제거래일 때 불이익을 줬거든.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여러분들 재벌들 자녀들, 돈 많은 사람들 자녀들, 특히 신문에 나는 큰 회사들 자녀들 거의 웬만하면 다 유학 갔다 오죠. 그렇죠? 유학 갔다 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넓은 세상 보라고, 좋은 거 보라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인맥 쌓으라고. 그죠? 좋은 학교에 MBA 가가지고, 그죠? 아랍권에 있는 왕족 자녀들하고 친해지라고. 나중에 사업에 좋으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외국 현지 법인에 돈 빼돌리는 겁니다. 물론 그건 아주 극히 일부 나쁜 사람들, 그죠? 외국 현지 법인에 돈 빼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돈 빼돌리면 적발될 확률이 높으니까 외국에 빼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죠? 아주 일부. 그래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탈세를 한 거. 그러면 더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근데 이게 국제 거래에서 작년인가 용어가 개정이 됐어. 역외 거래라고 개정이 됐어. 꼭 기억하세요. 이제 국제 거래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역외 거래예요. 한국 지역 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겁니다. 그럼 국제 거래랑 역외 거래랑 차이가 뭐냐? B번이 추가돼요. B번이. 그러니까 A번의 국제 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 사람이거나 외국 법인이에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외국 사람이 아니라 비거주자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계속 살고 태어나고 하는 사람들, 그걸 비거주자. 나중에 소득세 가면 배울 겁니다.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고요. 그게 아니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과세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외국인, 외국법인 그랬는데 그냥 정확히 말하면 비거주자, 외국법인하고 거래한 거예요. 그게 국제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 간에 거래한 거다. 근데 이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 거주자 내국법인끼리 거래했는데 그 자산이 외국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당사자 누군가가 외국 사람이고요. 밑에 거는 물건이 외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그죠? 역외 거래. 역외 거래를 탈세하면 다시 아까 가셔가지고 원래는 일반적일 때는 단순한 잘못은 5년이라고 그랬죠. 역외 거래면 7년이에요. 무신고는 7년이라고 그랬죠. 역외 거래는 1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기 부정은 10년이라고 그랬죠. 역외 거래는 15년이에요. 그러니까 더 준다 이거죠. 5년, 7년, 10년인데 7년, 10년, 15년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씩 위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씩 상위 개념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일반 세목이에요. 모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위로 가시면 상속세, 증여세는 탈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 이제 상속세 낼 것 같네. 젊었을 때부터 40대, 50대부터 조금 세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에 관심 있고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요.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금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배우자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로 세금이 없다 그것처럼 자녀들한테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고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단위거든. 그러니까 태어날 때 2천만 원 통장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10년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꽂아주고, 성년 됐을 때 5천만 원 꽂아주면 걔는 그동안에 이자까지 합치면 한 이제 이자까지 붙으면 1억 몇천 되거든. 그게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증여세 좀 내고 돈 좀 보태주면 아파트 하나 전세 끼고 사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겁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재벌들은요, 그까짓 거 가지고 안 되고, 그까짓 거 막 몇 조씩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속세가 30억이 넘어갈 때는 50%거든. 50%. 그럼 10조만 갖고 있으면 5조가 세금이에요. 아니 그래도 5조 남잖아요. 그거는 돈 없는 사람들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돈 많아도 내 돈이 반이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십 년에 걸쳐서 세금 계획을 전문가를 끼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상속세 어떻게 하면 줄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상속세 증여세는 탈세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그냥 스타트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15년이에요. 얘는 그냥 거짓 신고, 누락 신고, 미제출, 그러니까 무신고, 사기 부정 다 15년입니다. 이거는 사기 부정. 이거는. 근데 뭐가 들어갔냐면 몇 년 전에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들어갔어요. 원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개인이 내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니까. 부동산 판 것도 개인의 소득이니까 소득에 따른 세금인데, 소득세니까 아까처럼 일반적일 때는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 10년, 역외거래일 때는 7년, 10년, 15년 그게 맞는 건데, 일반적인 양도세는 그거예요. 부가제척기간이. 그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근데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세.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세가 뭐냐?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있고, 형이 돈 잘 버는 사업가예요. 동생은 공부해서 고생하는, 그죠? 내 수험생이에요. 형이 돈이 많아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동생이 합격했어. 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야, 너 결혼하는데 필요하지? 형이 한턱 쓸게. 너한테 아파트 줄게. 공짜로. 근데 아파트에 대출이 있고 전세가 껴있다, 야. 그죠?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대출하고 전세 합쳐가지고 3억이다, 야. 이거는 네가 책임질 수 있지? 너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형이 동생한테 실제로 얼마 실제로 준 거예요? 순액으로. 2억 준 거죠. 2억 준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줬지만 3억은 뭐예요? 형이 등에 지고 있던 무게의 짐을 동생한테 떠넘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2억에 대한 거는 수증자인 동생이 증여세를 내요. 그리고 3억에 대한 거는 물론 3억이 아니라 옛날에 취득가액, 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전체 5분의 3이겠죠. 전체 취득가액을 빼면 안 되죠. 지금 3억에 대한 것만 들어가니까 취득가액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거든.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이거는 형이 내는 거예요. 형이. 근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이거를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게 언제 적발됐냐면 9년째 됐을 때 적발이 된 거예요. 9년째 됐을 때. 그럼 9년째 됐을 때 적발이 됐으면 옛날 같으면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할 때 7년이라고 그랬죠. 부가제척기간 끝나버린 거야. 형은 세금 안 내도 돼. 근데 동생은 증여세는
기본이 10년이고 무신고부터는 무조건 15년이잖아요. 아직 6년이나 남았으니까 부가제척 기간이 안 됐죠. 동생은 내야 돼. 근데 국세청이 이거 적발하면 둘 다 알게 됐는데 아깝잖아 이거. 그래서 요 부담부 증여, 증여세랑 같이 나오는 양도소득세, 이걸 부담부 증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 이거예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했다. 이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의 부가제척 기간은 증여세랑 같이 갑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요게 증여세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사기부정은 일반 세목이 10년이고 역외탈세는 15년이고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이라고 하는데 사기부정이 뭔데요? 안 나와요. 그냥 벌써 사기부정스러워. 이중장부 작성, 거짓, 파기, 은닉.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조작, 그죠? 부정행위 이런 거 있죠. 이건 외울 필요 없고.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만 거짓 신고, 누락 신고가 나와요. 15년짜리.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채무를 가공의 채무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가공의 채무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상속세 낼 때 상속재산. 아버님 재산이 200억이에요. 200억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빌딩 사실 때 은행 대출이 한 180억대. 그죠? 연예인들. 거의 다 대출이죠. 연예인들. 그죠? 아주 일부 빼고. 그럼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얼마예요? 200억이 아니라 180억 빼고 20억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채무가 많을수록 상속세 재산이 이게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 신고, 누락 신고 한 겁니다. 가공으로. 특별한 거 없이. 그러니까 이건 적발하기 힘든 것들. 등기도 안 하고. 등기를 했으면 전산으로 국세청 자료에 쭉 넘어오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 거짓 신고, 누락 신고입니다. 그래서 요게 부가제척 기간. 제가 한 번만 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성립된 거를 확정시키기 위한 기간, 일반 세목은 5년, 7년, 10년인데 근데 역외탈세는 7년, 10년, 15년, 그러니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10년부터 스타트, 조금만 잘못하면 무신고건 뭐건 다 15년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들은 상속세 세금을 계획을 잡는 걸 언제부터 잡는다고요? 15년이 문제가 아니라 선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돈 많을 때부터 계속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15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특례를 둡니다. 특례. 요런 경우에는 요런 원칙적인 부가제척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요 기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과세관청이 알게 된 때, 그러니까 5년, 7년, 10년, 15년이 지났지만 한 17년 됐는데 또는 일반 세목 무신고인데 7년이 지나서 9년 됐는데 그래도 뭔가 알게 된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 1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때부터 1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부가제척기간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첫 번째가 조세쟁송이에요. 조세쟁송. 쟁송인데 뭐에 관한 쟁송? 조세에 관한 쟁송입니다. 이게 조세에 관한 쟁송.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심사청구, 행정소. 이거 나중에 조세불복할 때 배울 거예요. 세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불복 청구하는 겁니다. 요거 불복 청구할 때 그때 뭐예요? 오른쪽에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우리나라 사람들, 거주자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근데 외국 사람들 외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버는 것만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납세무자를 다른 바지사장이나 누구를 세웠나 봐. 근데 실질 귀속자가 확인이 됐나 봐. 그럼 바지사장 거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겠죠? 이게 실질과세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다 1년 내입니다. 1년 내. 1년 내. 그리고 밑에 거 디귿번도 마찬가지예요. 조세조약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국가 간에 세금이 다른 거야. 국가 간에. 중국하고 우리랑 세금이 다른 거예요. 그죠? 미국하고 우리랑 세금이 다른 거야. 그럼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도대체 뭘 적용하지? 한국 기업이 중국 가가지고 돈을 벌면 뭘 기준으로 계산하지? 그걸 국가 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게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되니까 뭔가 우리나라 세금으로 계산했을 때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알게 된 날부터
즉 상환비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년 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번 독해만 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다 1년 내입니다. 그리고 리을번 잠깐 보류하시고 미음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소송에 따른 판결 1년 내. 역외거래, 요 비읍번이 몇 년 전에 추가됐어요. 역외거래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회사가 국제거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외국 사람과 거래한 거, 또는 우리나라 회사끼리, 우리나라 사람끼리 외국에 있는 국외자산에 대해서 한 거. 그러면 이거는 외국 조세당국의 미국 국세청, 일본 국세청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 부동산 거래했는데 자료 좀 줘봐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 같은데 조세 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 정보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너무 늦게 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2년 정도. 왜냐하면 국세청은 어느 나라건 바쁘거든. 그리고 지네한테 유리한 거 해지 남의 나라에서 부탁한 거는 일단 내 거 먼저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2년 정도 있다가 지나기 전까지 조세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한 2,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요게 나오고 처음에 인터넷 뉴스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부터 역외거래에 관한 거는 3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3년이 뭐예요? 정부 요청 기간 2년. 정부 요청 자료 받고 조세 정보 받고 1년 이내. 합의 3년입니다. 우리는 일단 1년 내 이거죠. 시읍번은 문구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명의대여 사실 확인에 대해서 소송 걸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소송을 걸었을까요? 바지 사장이 소송을 걸었겠죠. 누군가가 야 이름만 빌려줘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기껏 용돈 좀 받고 해줬더니만 나한테 세금이 왕창 나오는데 제가 대신 내준다더니 안 내주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소송을 걸겠죠. 이거 내 세금 아니에요. 제 세금이에요. 그러면 명의대여자가 취소하고 실질 납세자에게 1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다 1년 내입니다. 다 1년 내. 다 1년 내예요. 1년 내. 그리고 2번. 다음 페이지 2번. 요게 아까 그 재벌들. 선대부터 계속 상속세 어떻게 하면 덜 내지? 왜? 솔직히 말하면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라도. 내가 지금 재산이 제가 지금 10조를 갖고 있는데 5조를 어떻게 내? 그죠? 말도 안 되지.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욕만 할 거는 안 돼. 이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이게 되긴 돼야 되는데 고액 상속세 증여세 포탈에 대한 국세부가 제척기관의 특례 그래가지고요. 이겁니다. 고액입니다. 고액. 상속세 증여세만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결론은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으면 안날부터 1년 내. 이것도 1년 내. 다 1년 내. 결론은 1년 내입니다. 1년 내. 이거는 뭐냐? 고액이라는 거는 50억 초과하는 재산이에요. 50억 초과하는 재산. 50억 초과하는 재산. 그러니까 전체 재산이 50억이 아니라 숨긴 재산이 50억 초과해요. 숨긴 재산이. 그랬을 때만. 숨긴 재산이 50억 안 되면 그냥 1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5년이면. 이건 15년 지났을지라도 숨긴 재산을 알게 된 그날부터 1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 숨긴 재산이요. 이거 제가 한번 독해만 그냥 해드릴게요. 독해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시험 보니까 친한 친구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너 나 친구지? 부탁 하나 할게. 나 상속세 좀 줄이려고. 네 명의로 좀 해줘. 그리고 국가가 잠잠해지면 한 10년 지나면 우리 아들한테 좀 줘. 그런 겁니다. 이거 그랬을 때. 적발되면 그럼 이거 추징할 수 있다. 15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세법을 좀 아는 사람이야.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15년이니까 내 아들한테 15년 뒤에 줘 친구야. 그리고 나 간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뭐라고? 특례. 15년 지났을지라도 1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다. 2번은 뭐죠? 계약이 이행 중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랑 계약서만 쓴 거예요. 잔금 치르기 전이에요. 근데 사이에 사망한 거야. 그러면 아직은 뭐죠? 아직은 명의가 바뀌지 않고 매도자 명의로 돼 있겠죠. 사망한 사람 명의로 안 돼 있어요. 부동산이. 그거 나중에 알게 됐다. 추징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3번 국외 소재 파악하기 힘들어요. 4번 등기 등록이 필요한 유가증권 소화골통품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소화골통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 직원들이 집을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르거든. 얼마짜리 갖고 있는지.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관청이 잘 모르는 것들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1년 내는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니은번 아주 중요한 말. 근데 그죠? 피상속인의 아들까지만 상속인 아들까지만 상속인마저 죽어버리면 그 손자까지는 안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아들까지. 그러니까 사망하면 더 이상 안 간다. 그냥 15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아까 50억 초과일 때만 포탈 세액이 아니라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 초과일 때만 50억 이하일 때는 설사 그걸 발견했어도 15년이면 끝난다. 아시겠죠? 그렇죠?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고 상속인이 그리고 숨긴 재산가액이 50억 초과해야 되고 그때는 15년이 지났을지라도 1년 내는 부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2월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특례.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빨리 설명하고 말게요. 아예 설명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결손금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공부하신 분들만. 결론은 공부하신 분 안 하신 분 다 이것도 1년 이내에 5년, 7년, 10년, 15년 지났을지라도 1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 보세요. 그림. 여러분들 결손금이요. 올해 적자 난 거예요. 즉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올해 매출액은 10억인데 직원들 급여나 경비 쓴 거나 다 하니까 11억이에요. 그래서 1억이 적자 난 거야. 그래서 결손이에요. 1억이. 결손.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년 이후에 이익이 나면 깔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2월 결손금이 몇 년까지 뺄 수 있냐면 10년까지 뺄 수 있어요. 10년까지. 10년까지. 그러니까 근데 순차적으로 빼야 되니까 1, 2년 사이에 이게 다 차감이 돼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근데 10년이 될 때까지도 상계를 못 시키고 10년째 됐을 때 공제를 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는 그 이전에 쌓여있는 결손금이 많아서 먼저 그거부터 뺐건 아니면 10년 동안 계속 이익이 한 번도 안 났건 그겁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하여튼 10년이 됐을 때까지 뺄 수 있는데 그때 뺐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2009년 거를 2019년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뺐다. 요 1억을 그러니까 만약에 요때 예를 들어서 한 15억이 판매한 금액 매출액이고 11억이 한 12억이라고 볼까? 그래서 이게 비용이어 가지고 3억이 이익이 났어요. 3억이. 그랬을 때 요 1억을 지금 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 못 뺀 걸. 그래서 2억 가지고 세금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곱하기 텍스 세율 해가지고 얼마 세금.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뺐을 때 과세관청이 이거 뭐지? 10년 전에 2월 결손금이라고? 그러면 10년 전 거 한번 볼까?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자료 보관 기간이 5년이거든.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때 그죠? 이 장부 보관 기간의 예외입니다. 원래는 5년인데 2월 결손금 공제를 5년 이후에 할 때는 이때는 10년까지. 그죠? 그때 1년 더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세부가 제척 기간도 이게 맞아? 그럼 빼주고 이게 틀렸어? 그럼 옛날 거를 취소할 수가 있다. 빼는 거를. 너 이거 못 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떻게? 신고할 때 공제한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 다 1년이에요. 다 1년. 다 1년. 다 1년. 그래서 다 1년. 그죠? 1년. 아시고요. 이것도 공부하신 분들 조그만 글씨 볼까? 그래서 국세 보관 부과 제척 기간도 지금 본 것처럼 1년 더 할 수 있다. 1년.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세무공무원이 옛날 거 확인해 봐야 되니까 원래 회사는 장부 보관이 법적으로 5년인데 요럴 때는 장부 보관 기간이 뭐예요?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 기간의 법정 신고 기한까지 요때까지는 장부를 보관해내야 된다. 아니 요때부터 1년까지 즉 요때까지는 장부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면서 회사는 또 장부 보관 기간이면서 그렇게 된다. 1년 더. 그래야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밑에 4번은 법조문에 따로는 돼 있는데 그냥 아까 그거예요. 조세 불복 1년 더.
조세불복 1년 더 이겁니다. 조세불복 1년 더. 그리고 5번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 국제조세 조정 아까 그거예요. 미국 회사가 한국 왔다, 한국 회사가 중국 갔다 그랬을 때 각 나라의 세법이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하지? 국가 간에 그걸 조정을 해서 상호 협약을 해요. 그 상호합의라든가 그런 거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법이 더 특별법이에요.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이 더 특별법이에요. 국제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특별법 우선원칙. 그래서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에 관한 부가저식간 특례를 우리가 배우는 국세기본법의 특례 기간보다 우리가 배운 건 다 1년 더, 1년 더, 1년 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르게 써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해라. 왜? 이게 특례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원래 일반 세목은 5년, 7년, 10년. 역외탈세일 때는 업그레이드 시켜가서 7년, 10년, 15년. 상속세, 증여세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세랑 똑같이 같이 10년, 15년. 원래 이게 원칙적 부가 제척 기간인데 설사 그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특례, 그죠? 뭐 소송이라든가 국가 간의 상호합의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죠? 아까처럼 외국에 그 2년 내 자료 받았을 때 1년 더 2월 소송 공제할 때 그리고 과다 상속세, 증여세, 탈세, 그죠? 포탈 재단가액이 50억 넘어가고 상속인이 살아있는 한 하여튼 알게 된 1년 더, 다 1년 더. 1년 더. 그리고 하나만 더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여기 나갈 때 할게요. 다 1년 더인데 얘만 2개월 지나기 전까지. 얘만. 다 1년 지나기 전까지인데 리을법만 2개월 지나기 전까지. 이게 바로 경정청구일 때입니다. 아까 경정청구가 뭐라고 그랬죠? 납세가 확정신고 1,000만 원 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덜 냈어요. 더 낼게요. 수정신고. 아이고 모르고 많이 냈네요. 700인데 1,000만 원 냈네요. 300만 원 돌려주세요.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끝에 말이 좀 구질구질하다고 그랬어요. 부탁드려요. 청구. 따라서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승인해 줘야 돼요. 오케이 환급해 줄게. 그 오케이 환급해 줄게 이게 아이고 제가 설명 다 드려버렸네 그냥. 그게 경정청구하고 2개월 냅니다. 2개월 내. 2개월 내에. 그래서 경정청구하고 2개월 이내 알아서 승인해 줄게. 안 돼, 노. 이거를 2개월 이내 해줘야 된다고 나중에 수정신고 경정청구할 때 경정청구에서 배워요. 따라서 국가가 알아서 환급해 줄게. 그것도 부가권이라고 그랬죠. 세금 내놔. 그것도 부가권인데 환급해 줄게 또는 부가 취소. 그것도 부가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경정청구가 들어와서 과세관청에서 알았어 환급해 줄게. 내가 그래 네 주장이 맞다. 경정청구한 네 주장이 맞다. 오케이 승인. 2개월 내 승인했는데 경정청구할 때는 부가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사기부정이라 뭐 그냥 일반적이라고 해서 일반 세목에 5년인데 4년 11개월 됐어. 근데 경정청구라서 알아서 해주니까 해줄게 라는 게 5년 1개월 된 거야. 5년이 딱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과세관청이 알아서 환급해줄게 그러다가 아이고 야 미안하다 야 근데 부가제척기간 끝났네. 환급 안 돼. 그럼 이게 경정청구 규정 자체가 약간 헛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정청구가 법에 써 있는 기간, 경정청구하고 2개월 이내 승인해 주거나 노라고 하는 기간, 그 기간까지는 원칙적인 부가제척기간 끝났을지라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경정청구니까요. 부가권 행사가 징수하는 부가권이 아니라 환급해주는 부가권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사실 이 위에 게 그런 게 많아. 이 1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권도 사실은. 조세불복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세금 이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부과한 거예요. 돌려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환급해 줄 때 주로 쓰는 거예요. 부가제척기간 끝났다고 환급 안 해주지 마. 1년 이내에는 환급해 줄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다 1년 더. 이 경정청구만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더. 그거 하시고. 제척기간 기산일은 일단 안 할게요. 이건 심화이론 할 때 할게요. 이거는 이 부분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멍해져 버려요. 지금까지도 억지로 머릿속에 넣는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약간 에이 모르겠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해. 왜 알 듯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표정들이 똑같아. 그래.
그죠?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막 급하게 막 화장실 막, 그죠? 막 그 차 몰고 갈 때 약간 그 약간 개그 프로에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패스하시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거, 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는 없다 그랬고요.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는 뭡니까? 확정 안 하고 끝난 거니까 더 이상 앞으로 확정 안 시키겠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이거 빨리 하고 싶겠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확정된 거를 돈 달라고 하는 거다. 청구권이다. 상대방이 응해야 된다. 소멸시효는 간단해요. 얘는. 여러분들 왜 부가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세목별로 다른데 징수권 소멸시효는 다 똑같이 5년. 그죠? 그리고 다만 5억이 넘어갈 때만 세액이 10년, 금액이 클 때만. 이거는 왜 세목에 상관없죠? 상속세, 증여세도 다 5년, 금액이 클 때만 10년. 소득세, 법인세도 다 5년, 금액이 클 때만 10년. 왜 그러죠? 일단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국세청 레이더망에 일단 포착이 된 거예요. 일단 포착이 됐으면 그러면 일단 뭐가 됐건 징수를 해야 돼. 이건 똑같아. 근데 부가제척기간은 아직 레이더망에 포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레이더망에 포착하기 힘든 상속세, 증여세는 좀 길게. 레이더망에 포착하기 쉬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좀 짧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세목에 관계없이 5년, 10년. 그렇고요. 그리고 2번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해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민법보다는 세법이 더 특별법이잖아.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없을 때만 민법. 여기도 기산일은 안 합니다. 패스, 나중에 심화 이론할 때. 그리고 아까 부가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다 그랬는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왜 그런다고요?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다니까. 지금 독수리가 지금 저 쥐가 상속세인지 소득세인지 법인세인지 모르겠지만 저 쥐가 독수리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독수리는 그 쥐 끝까지 잡는 거야. 이거는. 그죠? 쥐가 도망가더라도 중단과 정지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중단 정지로. 그래서 아까 부가제척기간이 5년, 7년, 15년, 그러니까 언뜻 보면 긴 것 같지만 소멸시효가 5년, 10년 짧은 것 같지만 이건 중단 정지하면서 거둘 때까지 평생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긴 겁니다. 그럼 중단 사유가 뭐냐? 고지서 보내면 다시 5년이에요. 또 독촉장 보내면 다시 5년이에요. 그죠? 교부청구 교부청구는 그냥 압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징수법 가면 할게.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고 압류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고지, 독촉, 압류 하면은 다시 5년. 그죠? 우리 국세 징수법 제가 순서대로 쓸 때 그 순서의 흐름이죠.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그 다음 단계는 왜 없나요? 그 다음은 팔아가지고 그냥 징수되는 거니까 매각이니까. 근데 이 소멸시효 정지사유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묶으세요. 분납, 연부연납 2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2개. 이거 5번이 2개예요. 사행위 취소해소, 채권자 대위 소송 2개. 원래 옛날에는 2개 그래서 요렇게 6개로 외웠어. 근데 법조문에 6번이 하나가 몇 년 전에 더 들어갔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2개 생각하세요. 첫 번째 분납이라고 나누어 내는 겁니다. 소득세 2원래, 법인세 1원래, 중소기업 2원래. 연부 연납은 연 단위로 나누어 내는 거예요. 연 단위로.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크겠죠. 이게 하여튼 나누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잠시 멈춤. 그죠? 1년 뒤 이게 분납하면은 그 기간 지나고 나머지 기간만. 연부 연납하면 그 기간 지나고 나머지. 3번의 징수 유예, 4번의 체납 처분 유예.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징수를 유예시켜 주겠다. 체납이 아니라 체납 처분을 유예시켜 주겠다. 체납 처분이 체납이랑 뭐가 다르다고요? 체납은 단순히 고지서에 의한 납부에 의한 지난 거고 체납 처분은 독촉에 의한 납부에 의한 지나서 압류부터 들어가는 절차.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압류 절차 같은 거를. 위에 있는 거는 고지 독촉을 유예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징수 유예를 시켜줬어. 3년 지났는데 그러면 징수유예 기간 끝난 다음에는 이제 2년 남은 거예요. 이게 정지입니다. 이게 그림의 의미예요. 중단은 중단 기간 끝나면 다시 5년인데 정지는 정지기간 끝나면 나머지 기간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여튼 소송이에요. 징수법에서 배울 거예요. 납세자가 사악하게 과세관청을 해야 할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 뭔가 압류를 피하려고 막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채권자 대위 소송이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보니까 걔가 돈은 없는데요. 누군가 다른 채무자한테 외상대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그 체납자의 채무자한테 가서 너의 갚아야 될 채무를 나한테 갚어. 너의 채권자는 나야. 위치가 바뀌었어. 채권자 대위 소송. 하여튼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 소송 중. 소송 중에는 잠시 멈춤, 정지. 정시는 잠시 멈춤이에요. 중단은 끝, 다시 시작 이거고. 그 다음에 6번은 외국으로 동남아로 도망간 거야. 6개월 이상. 잠깐 며칠 여행 간 게 아니라 아예 도망간 거야. 6개월 이상. 우리 그때 기한연장 천재지변도 6개월 이상 그랬죠. 질병도 6개월 이상 오래도록 가 있는 거. 그러면 그때까지 일단 잠시 멈춤 이겁니다. 요게 중단 사유, 정지 사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하시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은 당초 확정이 됐잖아. 확정이 됐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못 걷었잖아. 못 걷었으니까 뭐예요? 아까 국세부가 제촉 기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안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거를 징수 못하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전에 확정시켰던 거를 다 깔끔하게 없애야 돼. 그죠? 안 그러면 계속 가산세, 가산금이 붙으니까. 그래서 얘는 장래를 향해 소급하는, 이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뭐예요? 관련되는 비용 다 없애야 된다. 아무것도 안 받아야 된다. 소급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림은 나중에 이거 기산일 할 때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네, 성립확정 소멸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나가겠습니다.